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화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랄까 예상과는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그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예측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의 그 돌발 변수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이라든지 여러 경제를 관장하는 그 기구나 또는 정부 기관에서 예상하는 그 폭을 거의 그 지켜주는 이제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네. 긍정적인 얘기고, 이제 오늘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의 물가지수도 당연히 연준이나 또는 모든 관계기관들에서 볼 때의 예상치를 벗어나질 않았고요. 네.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종합 물가지수라 그래가지고 모든 물가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가격들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폭이 큰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식품 부분을 뺀 나머지를 이제 금원 물가지수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면에서 보면은 둘 다 월별 올랐던 폭이 0.2%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0.2% 한 달에 오른다 그러면은 곱하기 12를 하면은 2.4죠. 네네. 그러면 연준이 바라보는 그 2% 목표치에 많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 또 연준은 모두 뭐냐면 연간 그 인상폭을 봐요.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그 인상폭을 보는데, 이것은 이 부분이 오늘 좀 오른 거예요. 지난 7월에. 그러니까 종합 쪽에서 보면은 지난 6월에는 3.0%가 올랐는데 7월에는 3.2%가 올랐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쪽에서는 4.8%가 올랐는데 4.7%가 조금 줄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건데, 근데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왜 우리가 자꾸 과거를 보느냐,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매달 0.2씩 오른다고 그러면은 2.4 오르면 앞으로 2.4 정도 될 거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 볼 수 있는데, 왜 과거를 돌이켜 보냐면요. 네. 사람의 심리상으로 볼 때 지난번 올라 있던 것에 대한 압박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0.2%밖에 안 올랐지만, 그 전에 11개월 동안 만약에 매달 0.4%씩 올랐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예상치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그 증거가 됩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물가가 오를 거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이 과거의 12개월치도 앞으로의 미래 전망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근원 물가지수가 4.8에서 4.7로 내려왔지만 아직도 연준의 목표치인 2%가 되려면 상당히 좀 멀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0.2씩 올라가지고 앞으로 12개월간 계속 예를 들어서 0.2% 올라서 2.4가 됐다 그러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이 2% 되구나라고 그때는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분들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물건을 사실 때도 가격이 많이 오른 물건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보면 종합적으로 오늘 나온 숫자를 봤을 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2달 연속 월별 상승폭이 0.2였다. 네, 종합이건 금원이건 이것은 이제 상당히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는 쪽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물가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은 지난 12개월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도 꽤 높은 편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저 두 진행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청취자분들도 예상하시지 않겠어요? 네. 연준이 왜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화되는데도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 이유가 뭔가를 보시면 미래보다는 과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심리를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심리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면 그 제품 물가 부문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제품 그래서 물가요? 이제 네. 네네 물건값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뭐 대표적으로 하락하는 게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아하. 그런데 서비스 쪽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품 물가는 하락하는데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고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용. 네. 네. 그러니까 제품은 주로 제조업, 생산업 이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사실 인건비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아요. 워낙 그 공장들이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비해서 서비스 쪽의 산업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고용이 계속 왕성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이 크게 성장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물가는 지금 줄어들질 않아요. 네. 그것도 또 왜 연준이 고용이라고 자꾸 강조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제의 약 거의 90%를 차지하는 게 서비스 부문인데 이 서비스 부문이 대부분이 또 고용 그 임금 때문에 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고용이 상당히 강세다. 따라서 이 고용 시장이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서비스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발표된 걸 보면은 역시 전과 똑같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죠. 네. 제품 물가 부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 부문은 지금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서비스 부문이 어느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이제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연준이 갖지는 못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문에서 그 많은 부분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예요. 네, 임대료. 네. 네, 근데 임대료가 지금 0.4, 0.5 이렇게 올랐거든요. 지난달에. 근데 임대료 부분은 지연 효과가 있다고 몇 차례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오를 때도 늦게 오릅니다. 네. 나타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를 때 이사 가는 분들만 오르는 효과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사 안 가신 분들은 원래 내던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으시잖아요. 적어도 몇 달간은. 네. 따라서 오를 때도 나타나는 속도가 느리고 내려갈 때도 또 내려가는 속도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부문을 보시면은 상당 부분 거의 한 전체 물가 지수의 40% 이상을 이 임대료가 차지하는데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임대료는 요즘 내리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가 상승 지수에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적어도 한 6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서비스 부문의 물가도 잘하면 내려갈 수 있다. 앞으로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오늘 그 CPI 발표에 따른 이제 그러한 주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뭐 올해 중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금리를 올릴 것이냐, 현상을 유지할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금리 인상 결정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겠다 이런 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오늘 결과는 거의 연준이 예상한 대로 나왔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오늘 결과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변화는 끼치지 않을 건데
지금 어려운 부분은 연준의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자는 그런 그 위원들도 있는가 하면은 네. 아직 한 번은 최소한도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좀 팽팽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되고 나서 적어도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시장의 기대치가 90%를 넘어가 버렸어요. 네. 어제까지는 시장에서 금리를 9월에 0.25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약 한 27%까지 돼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CPI가 발표되자마자 이 확률이 지금 기대치가 7.5%로 내려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9월은 지금 시장 기대치는 거의 확실히 안 올릴 것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반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연준은 항상 너무 지나쳐서 사고를 칩니다. 네, 그런데 그게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진다고 그러는데도 금리 인상을 안 했죠. 맞아요. 저희가 2년 전 기억하시면 그때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여기서 섣불리 빨리 올렸다가 경제가 바로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 때문에 안 했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는 그만 올려도 될 때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서 안 올린다 그랬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어떡하냐라는 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경제 당국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학자와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자와 공무원들의 그 심리는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하는 게 잘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언제나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항상 확인한 후에 행동을 하는 것이 학자와 공무원들 세계에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과 그 연준의 이 양쪽의 의견을 놓고 보면 딱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볼 때는 이미 올린 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당히 심한 의견을 갖는 경제계가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연준은 그래도 더 확인해 볼래 지금 이런 입장이어서 현재까지는 이제 오늘 발표를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올릴지 안 올릴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 연준의 입장이고요. 네. 연준이 이제 다음 달에 올릴 때까지 시간이 그 2번이 더 있어요. 지금 연말에 월말에 연준이 좋아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것은 이제 그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나와야 되고 또 다음 달에 또 CPI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료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이 입장이고 현재는 연준의 입장은 반반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어제 이 소식을 다뤘어요. 무디스가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거든요. 앞서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뭐 별다른 경제적인 이슈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소은행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고 또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도 지금 뭐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의 위기가 혹시 오나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금융 부분은 그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요. 지난 2, 4분기 실적 발표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금융권이 지금 약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뭐 현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문을 닫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현상을 보면 정부의 과감한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안정을 찾은 부분이 꽤 있고요. 이 점을 본다 그러면 아직도 금융권은 정부가 단호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어떻게 더 악화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은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또 갑자기 금융권이 2008년처럼 막 그냥 금융권 위기가 온다 이런 수준의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동안에 가졌던 높은 등급보다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지 금융권의 위기가 닥친다 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다는 발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주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이 원하고 있는 실업률보다는 훨씬 적어서 이것도 또 어떻게 연준이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역시 마찬가지 얘기인데 연준에서 보는 예상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보통 이 기록을 하기 시작한 이후의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경제가 성장해서 침체로 돌아서는 그 분기점을 주당 실업수당 청구권을 약 28만 명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거면 지난주가 24만 8천 명이고 이제 그렇죠. 그 전주는 22만 7천 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의 추세를 보면은 그 연준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28만 명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글쎄 말이에요. 사실 연준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노동 문제, 그러니까 임금과 고용 문제를 볼 때도 이것도 수요 공급 면으로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고용을 하겠다는,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적어서 공급의 부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죠.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 부분을 줄이겠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노동에 대한 수요, 고용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조금 둔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인데 그런 점에서도 연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숫자를 보면은 이 고용 지표를 보면은 아직도 조금은 연준이 그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